저는 이제 그 가상자산이랑 기존 금융, 그리고 기존 그 결제업체와의 어떤 그, 그 연결, 브릿지, 결합에 관한 아이디어를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볼판스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게 됐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도 변화를 먼저 보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 10일에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가 나왔고요. ETF가 나왔다라는 것은 기존 금융과의 결합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2024년 7월 19일에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그 가상자산이 국내 제도권에 처음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요. 전통 금융 회사들은 특히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서 제도의 측면에서도 산업 발전이나 지능을 도모할 수 있는 가상자산 업권법이 다음으로 이제 준비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정치 상황 때문에 진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제도가 생겼다는 것은 규제적인 그 측면도 있지만 그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측면도 또 있거든요.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거기 때문에 한쪽 면만 지금 치우쳐서 이제 좀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규제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11월 6일이죠. 법인 실명 계좌에 관해서 이제 검토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됐고 아마 이거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제 올해 비트코인 ETF 도입도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 업계나 뭐 학계나 이런 쪽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화두를 던지는 것이 스테이킹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그 대차 거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차라는 것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테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ETF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ETF의 F는 펀드거든요. 이게 펀드고 상장내에서 거래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편하게 거래하는 대신에 그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그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제 ETF 발행사라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운용사입니다. 미래에셋이나 삼성 같은 운용사고요. 여기서 이제 전체 ETF 생태계를 시작하고 진두지휘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신탁업자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있냐면 뭘 사라 팔아라라는 운용 지시는 운용사 그러니까 ETF 발행사가 하지만 이 재산에 관한 그 지시를 받아서 사고 팔고 그 재산을 보관하는 업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분산을 해놓은 거죠. 그 역할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탁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국민은행 수탁이라든지 뭐 농협 수탁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믿을 만한 수탁 업체들, 자기 자본 규모가 큰 수탁 업체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ETF 그 펀드 생태계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죠. 예, 그리고 사무관리 회사라는 것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ETF의 기준가를 산정하고 그런 사무행정 처리를 대행해서 만든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도 좀 별도로 있습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 유동성 공급자라는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있고 주로 증권사들이 이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 그 ETF라는 것이 펀드고 펀드라는 것은 종목들을 담고 있죠. 한 100개,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200개 종목을 담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 ETF에 대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주식 거래하듯이 주식을 사고 파듯이 거래하듯이 특정한 기준가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200개 가격, 이 200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펀드는 이 200개의 어떤 평균값이 되겠죠, 가격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뭐 이제 뭐 자세히 들어가면 이 종목별로 시가총액별로 가중돼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아주 가정을 심플하게 해서 이 200개 평균 가격을 쓴다라고 한다면 이 200개의 종목이 움직이면서 형성하는 가격의 평균 가격이 이 ETF의 균형 가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걸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그 매수 효과를 내는 사람, 매도 효과를 내는 사람에 따라서 이 가격이 출렁출렁 움직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유동성 공급자들이 들어가서 이 기준가에 맞게끔 거래가 될 수 있게끔 이제 어 매도 체결도 하고 매수 체결도 하고 거래를 내면서 이렇게 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이 유동성 공급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냐라고 볼 때 차익 거래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200개 종목을 사는 거와 이 ETF 하나를 사는 거의 가격이 벌어지면 ETF 이 200개 종목을 팔고 이 ETF 하나를 사서 차익 거래를 하는 거죠. 반대로 ETF 가격이 높고 이 200개를 평균하는 가격이 낮으면 이 200개 종목을 공매도하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ETF 한 개를 공매도하고 이 200개 종목을 사는 방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차익 거래를 하면서 균형 가격을 맞추는 거죠. 근데 그래서 대차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차라는 건 주식을 빌려주고 빌리는 그런 시장이 필요하고 대차의 대자가 대여, 대차의 타자가 차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필요한데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펀드들이 갖고 있는 증권들을 이 대차 시장에서 대여를 하면서 추가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도입된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에 관해서도 이런 대차 시장이 형성되어서 되어야만 ETF를 운용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 수탁사에 관심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이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스타트업들도 많으시고요. 또 그리고 이제 스탁업을 영위하는 기존 증권 스탁업을 영위하는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에 많이 출자를 해서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요 대차 중개 쪽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죠. 현재 이제 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탁원이랑 그 증권금융이 대차 중개업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증권사들도 소매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시장처럼 가상자산도 이런 시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모델을 보면 요 마켓 메이커라는 게 아까 우리 LP 그 다시 돌아가서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켓 메이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비트코인이랑 ETF를 사고 팔면서 뭐 그 균형 가격을 맞추고 있다. 물론 그 이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24시간 거래가 되고 ETF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감안한 뭐 조정은 있겠습니다만 원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걸 계속 사고 팔면서 균형 가격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스테이킹으로 돌아가 보시죠. 스테이킹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객이 갖고 있는 가상자산을 맡기고 그걸 통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를 하면서 보상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예금 서비스랑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스테이킹은 하면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없는 이슈가 생기죠. 이제 가상자산은 이제 가격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고객이 스테이킹 참여하는데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오탄데요. 스테이킹 서비스가 더욱더 일반화되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유동성 이슈가 좀 해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업비트랑 빗썸이랑 유동 스테이킹 서비스를 비교해 보면 현재 이렇고요. 이 두 회사 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이 즉시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들이 많죠. 자, 다시 증권대차로 넘어가시죠. 증권대차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대여자가 보유한 증권을 차입자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여자는 빌려줘서 대여 수수료 없고 차입자는 공매도에 쓰거나 아니면 결제하는 데 써서 그거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제 중개 그 대차를 중개하는 중개회사는 거래 중개나 담보 관리, 청산 결제 등을 수행하고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죠. 이 증권 대차가 작용을 하면서 증권 시장의 전체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이 유동성이 증가하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제고가 되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을 맞추는 이론상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증권 대차가 어, 굉장히 공매도라든지 증권 대차가 균형 가격 발견에 기여를 한다라고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인투이션을 발휘를 해보면 락업된 가상 자산을 스테이킹 때 락업된 가상 자산을 언스테이킹 신청하고 나서 일단 빌려서 바로 팔고 싶은데 언스테이킹까지 못 기다린다고 한다면 빌려서 일단 팔고 언스테이킹 완료 후에 갖게 된다고 한다면 스테이킹으로 인한 락업 시에도 시장 대응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제 빌려서 팔 때의 문제는 그 결제 리스크가 있는데 락업된 걸 언스테이킹해서 바로 갚는다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그런 결제 리스크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신사업일 수도 있고 스테이킹을 활성화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대차 서비스가 그 솔루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 대차 거래는 이렇게 경쟁 거래와 상대 거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경쟁 거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주식 거래랑 똑같이 블라인드 상태에서 고가를 제출하는 거고요. 상대 거래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 이제 특정해서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 네,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진행하도록 하고. 그래서 가상자산 대차 중개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여론이나 규제 당국의 관점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고 조심스럽고 신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대차 거래에서 결제 불이행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해지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빌려서 팔기 때문에 그 빌린 걸 못 갚으면 결제 불이행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규모가 크고 물고 물리는 경우에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고 이걸 감독 당국에서 많이 우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걸 구조적으로 해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하려면, 이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차 거래 중에는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거래가 많아질수록 그 중개 수수료는 물론이고 매매 유동성도 같이 증가합니다. 이 말은 이제 매매 거래도 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려서 보통 팔기 때문에. 따라서 어 이거를 순수하게 증권 대차 중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스테이킹의 보안 서비스로 첫 발을 떼는 거는 지금 현재로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스테이킹 제가 이제 만약에 고객이라고 하고 가상자산을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이제 자산을 이제 스테이킹을 맡겼는데 이제 언스테이킹 신청했는데 그게 풀릴 때까지 약 2주가 걸린다고 칩시다. 그 2주가 걸리면 그 사이에 저는 지금 당장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차입 신청을 어, 하고 언스테이킹 후에 그 차입 신청을 하면 이제 그걸 보고 중개 플랫폼에서 대여자가 이제 대여를 대여를 신청하면 그 위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서 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럼 체결 즉시 가상자산이 대여자에서 차입자로 대체가 되고 차입자는 그걸 바로 팔면 됩니다. 그럼 대여자는 빌려준 걸 언제 받냐? 그러니까 아까 언스테이킹 했던 그 신청이 락업 해지가 완료가 됐을 때 대여자에게 바로 주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여자는 못 받을 위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안정적인 방식이죠. 이런 방식은 현재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자본시장법을 좀 가져왔는데요. 지금 제가 형광펜을 칠한 부분을 굳이 포함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라고 하는 것에는
결제 리스크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형광펜을 친 부분은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법에서도. 근데 그 형광펜을 칠한 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결제 리스크가 해치된 상태에서 차입이 이루어진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그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당국의 규제의 관점은 결제 리스크가 해치된 대차는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 공매도로서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걸 요약한 대차 서비스를 써보면 거래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스테이킹 락업 해지 기간이 될 테고요. 그리고 체결 방법은 언스테이킹 한 후에 차입 신청을 하고 차입서를 확인한 뒤에 대여자가 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즉시 차감해서 지급을 하는 방식이 가능하죠. 가상자산에서는 뭐 거래가 끝나고 굳이 줄 필요 없이 선공제하고 선지급을 하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종료할 때는 언스테이킹 나왔던 걸 대여자에게 바로 주고 거래 종료를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중개회사가 이제 거래소나 뭐 어떤 중개사가 될 텐데 대차 거래를 중개를 하고 수수료 정산하는 기능을 하면서 이제 거래이익 보증 기능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한, 어느 정도의 어떤 자본력이 있는 회사가 수행하면 공신력이 있을 테고요. 어, 여기 이 서비스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결제 리스크가 없다는 것. 둘째, 담보 제공이 불필요하다. 원래 이제 증권 대차에서는 담보를 제공하거든요, 차입자가.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여기서는 이제 결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담보 제공도 굳이 불필요하죠. 그래서 훨씬 간결한 프로세스입니다. 네. 지금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어떤 서비스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제 비트코인의 간편 결제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인은 화폐일까요? 이게 지금 어 저도 굉장히 이제 재밌는 주제인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비트코인의 상거래 결제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본인이 이제 대선 캠프에 있을 때.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이 왜 화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달러 같은 화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세금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는 달러를 화폐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화폐가 되려고 한다면 정부가 세금으로 그걸 받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옛날에 뭐 우리 대동법 때는 쌀로 받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정부가 세금을 달러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없다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는데 웬걸?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는 암호화폐 세금 납부를 허용하겠다라고 이제 뭐 2, 3년 전에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원에서 이제 법안을 냈는데 연방소득세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는 법안을 또 냈어요. 그러면 이 워렌 버핏이 말한 얘기가 뒤집어지는 거죠. 즉 지금 비트코인은 화폐식을 점점점 갖고 있는 겁니다. 달러처럼. 그 비트코인을 결제하는 방식을 보면 지금 이제 지갑 간 전송을 통해서 통한 탈중앙 P2P 방식이 기초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굉장히 무겁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걸 좀 가볍게 해주려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게 이제 도입됐고, 해외에서는 이제 코인베이스 커머스나 P2Pay 등의 결제 서비스도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는 이런 걸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신용카드나 간편 결제 우리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가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삼성페이 같은 게. 그래서 새로운 결제 인프라를 가맹점이나 소비자에 전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써야 될 유인이 없는 거죠. 이미 기존에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거기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라든지 전송 시간이라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매니아들을 빼고는 이용할 유인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일반 대중들이. 그래서 매스 어댑션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걸 결국 이제 매스 어댑션이 일어나려면 인프라나 편의성 해결이 키가 될 겁니다. 암호화폐 결제 문제점은 이미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죠. 이제 보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불편하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그 결제 변동성까지 존재하는 거죠. 완료가 될 때까지.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이제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 전송 시간이나 편성 이슈가 있는 P2P 방식이 아니라 기존 페이 업체 인프라를 그대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는 판매 금액 변동성 이슈를 좀 구조적으로 제어하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페이 업체랑 이제 그 업비트나 빗썸이 제휴를 맺고 비트코인을 통한 간편 결제를 구조를 한번 구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당연히 이제 결제를 하려는 홍길동 개인이 그 거래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에 그 업비트나 빗썸 계좌를 등록하면 되겠죠. 일단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등록하고 그리고 페이 업체라고 하면 그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 같은 데죠. 삼성페이 같은데. 그런데도 이제 그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 그러니까 이제 뭐 농협 같은데, 간편 결정 법인 계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 서비스가 결제가 일어나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상품을 사면서 비트코인 간편 결제를 하면 제 거래소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이 자동으로 매도되고 그 결제 대금이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페이 업체에 바로 입금해주는 구조인 거죠. 제가 너무 요약해서 설명했는데 그 다음 장에 자세히 설명해. 근데 이러려면 이제 업종 간의 전략적 제휴가 돼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제 제가 이제 결제를 했습니다. 샵에 가서 10,000원짜리 이를 결제를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딱 했어요. 아니면 삼성페이를 통해서 딱 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업비트나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자동으로 매도가 되는데 그 매도 수량은 환율처럼 원화금액 해당 수량을 매도하면 됩니다. 산정해서. 그리고 동시에 그 매도 대금은 이제 거래소에 제휴돼 있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의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중간에는 이제 거래 수수료를 공제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거래소가 이 거래를 제휴할 유인이 있을 테니. 그리고 나서 정산 이후 과정은 기존의 간편 결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적용하기 굉장히 간편합니다. 이 몇 가지 이제 규제 이슈만 해결하면 간편하고 간편 결제 수수료를 보면 결코 싸지가 않죠. 그래서 어, 아까 말했던 그 거래 수수료가 어, 지금 한 0.0 몇 퍼센트 비싸봐야 0.1%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녹이는 데서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트렌디한 방식의 어떤 새로운 어, 그걸 도입하면서 마케팅 효과도 내고 또 새로운 결제 방식을 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스 어댑션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